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44살의 여성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꽤 많은 사연을 접하면서 같이 웃고 울고 했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던 과거를 극복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불행을 이겨내어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셨죠. 아마도 모두가 한 번은 꿈꿨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부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제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야기는 불행이라기보다는 비극에 가깝고 처량하기보다는 처참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건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고 평생을 따라다닐 일이거든요. 확신하건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전에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에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가명으로, 또 잔인한 부분은 최대한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적는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게 있어 어린 시절이라고 딱히 추억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건 허리를 숙이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가파르고 좁던 골목길, 따닥따닥 붙어있던 판자촌 마을,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던 반투명한 유리 현관이었죠. 아버지는 일용직을 전전하는 사람이었고 마을에서 유명한 중독자였습니다. 술, 담배, 노름할 것 없이 중독될 수 있는 건 다 하고 다녀서 동네 할머니들은 그냥 중독자라고 불렀었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뒤에서만 욕을 할 뿐이지 망나니 같던 아버지를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런 아버지의 취미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였고 그날도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작 6살이 된 제가 밖에서 한참 놀다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머리채를 잡힌 상태였었죠. 터진 입술과 부어오른 눈으로 저를 보고는 "가! 얼른 나가!" 하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그런 저를 향해 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왔죠. 그때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며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는 안 돼. 정년이한테 손 하나만 까딱해봐." 아버지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그런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죠. "하면 어쩔 건데? 감히 나한테 명령질을 해? 오늘 아주 나를 잡았지?" "이혼! 진짜로 이혼할 거야. 당신이 정년이한테 손대는 순간 나도 더는 안 참아." "야, 이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설령 이혼 당하더라도 난 너랑 네 딸 절대로 안 놔줘.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면 죽었지 절대로 놔줄 생각 없단 말이야." "차라리 날 죽이라고." "오냐, 이혼은 못해도 죽이는 건 얼마든 소원 들어주마." 아버지는 늘 그날 눈에 띄는 걸로 어머니를 때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파리채, 또 어떤 날은 옷걸이, 때론 오이나 당근이 될 때도 있었죠. 헌데 하필이면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마늘을 빻는 짧은 나무 몽둥이였어요. 저는 울고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머니는 바닥으로 머리가 떨어지며 축 늘어졌죠.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발로 차던 아버지도 당황해서는 멈추곤 어머니를 깨우려고 했습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여보!" 아버지는 벌벌 떨면서 손가락을 코앞에 가져다 댔다가 뒤로 화들짝 물러났고 저를 보면서 한참을 콧구멍을 벌렁거렸죠. 그땐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저를 죽일지 말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죽음을 이해도 못하는 저를 살려뒀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죠. 시체를 숨길 수 있고 경찰에게도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게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갈 거라고 거짓말을 했죠. 지금 가, 지금. 아빠, 엄마 피 많이 나. 지금 가면 비싸.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새벽에 출발할 거야. 알았어? 너도 같이 가야 하니까 옷 단단히 챙겨 입어. 알았어? 알았냐고? 어머니가 굉장히 왜소하고 작은 편이었고 아버지는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았지만 그 추운 겨울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끙끙거리며 어머니를 차로 옮겨 실었고 저는 조수석에 타야 했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던 고물 자동차는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한적한 길에 정차됐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현정이 너 잘 들어. 지금부터 1부터 100까지 눈 감고 세고 있어. 만약 눈 뜨면 여기에 너 버리고 갈 거야. 알았어? 이 날씨에 밖에 버려지면 넌 죽어. 알았냐고? 엄마는? 엄만 여기에 두면 병원에서 데리고 가기로 했어. 전화로 다 약속을 잡아놨다고. 눈 감아. 제 나이 6살. 정말 아무것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할 그런 나이였죠. 실제로 아버지가 그곳에 차를 세우기 전까지는 정말 어머니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중이라고 믿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끌어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꺾어다 놓은 들꽃처럼 축 늘어져 있었는데 나중에는 기괴한 모습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1에서 100, 다시 100에서 1까지 거꾸로 세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왔고 홀가분한 표정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질러진 집을 치우고 피를 몇 번이나 닦아냈죠. 자기가 입던 옷, 피를 닦은 수건은 모두 싸서 불에 태웠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도중에 물을 뿌린 후 뒷마당을 파 그것들을 때려 부어 시멘트를 올렸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본 아버지의 부지런한 모습이었죠. 일주일 내내 닦고 치우고 세제를 몇 통을 사서는 집안을 정리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혹시나 병원에 가게 됐다면 저를 찾으러 오진 않을까 기대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2번 다시 열리지 않는 현관을 확인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죽음을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반면 아버지는 며칠은 정상적으로 일도 하고 주위 사람들 눈치도 살피더니 그 다음엔 어머니가 바람이 나서 자식도 버리고 도망쳤다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그걸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죠. 물론 저는 하루하루가 공포였어요. 아주 가끔 술을 한 잔 먹고 저를 뚫어져라 보는 아버지의 그 시선은 살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모르긴 몰라도 저걸 그냥 처리하는 게 훨씬 나을까? 이미 다 봤잖아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다행인 건 얼마 안 가서 어머니의 시체가 발견이 됐다는 거였죠. 무엇보다 경찰은 아버지처럼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뉴스에서 무능한 경찰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이 나오곤 했었지만 적어도 제가 본 형사 아저씨들은 정확히 범인을 추적하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에 대해서 물었고 다들 아버지가 그럴 놈이라고 해줬습니다. 더구나 워낙 방음이 미흡했던 곳이었기에 사망 추정날에 큰 소리가 났다는 진술까지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게 정황 증거뿐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때린 건 인정합니다. 누가 완전 무결하다고 말했어요? 그 옆에 내가 애는 나 몰라라 하고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녀서 좀 때렸습니다. 왜요?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여자 가만둘 남자 누가 있는지. 경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긴 했지만 결국 풀려나서 아버진 더 날뛰기 시작했죠. 목격자도 CCTV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살해 도구였어요. 그리고 한 형사는 저를 찾아왔죠. 작은 막대사탕이 가득 담긴 통과 과자 세트를 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름이 정연이? 유치원 다니니?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아, 그래? 아무래도 우리 정연이는 똑똑해서 갈 필요가 없었나 보다. 그렇지?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보내준 건데요. 형사 아저씨는 잠깐 당황하는 듯 했지만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절 찾아왔죠. 너희 어머니가 발견된 곳은 인적도 없고, 아니, 이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고 눈도 많이 쌓여있는 그런 곳이었어. 보통이었다면 봄이나 여름이 다 돼서 발견이 됐을 거고, 근데 엄청 신기하게도 거기서 교통사고가 있었고 경찰을 기다리던 사람이 볼일을 보려고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발견이 된 거야.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는 널 지키고 싶었던 건 아닐까? 엄마가 저를 지켜요? 죽었는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 기적이라고 하지. 이해가 다 됐던 건 아니지만 저는 울음이 터졌죠. 그날 역시도 어머니가 저를 지키려고 했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진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게 말을 하면 죽이겠다고 몇 번이나 협박을 했었지만 저는 그 형사 아저씨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죠. 물론 그게 큰 도움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세우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하지만 저는 의외로 똑똑했어요. 아버지가 집 나무바닥 안에 숨겨둔 피 묻은 옷과 살해 도구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덕분에 아버진 경찰에게 체포됐는데 그때 절 보며 소리를 쳤죠. 내가 아니라 정연이 제가 죽인 거야! 제 죄를 내가 덮어주려고 한 거라고! 사람 잘못 잡았다고 이 멍청한 것들아! 전현이 엄마를 밀어서 죽인 거란 말이야! 형사는 비웃으며 그런 아버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너, 내가 들어가도 몇 년이면 밖에 나와. 넌 그때 죽었어. 내가 너 죽인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 감히 자식이 부모를 신고를 해? 넌 무조건 내가 죽인다. 무조건! 요즘이었다면 신변보호제도로 저 역시 보호를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규제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았고 오로지 일가 친척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했었죠. 문제는 아버지는 고아였고 어머니의 가족들과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게 유독 관심을 가져주던 형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름을 바꾸고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됐죠. 아저씨가 널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저는 괜찮아요. 대신 너희 아빠가 널 다시 찾을 수는 없을 거야. 아저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으니 넌 이제 앞으로는 정연이가 아니라 예진이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아저씨가 자주 찾아올게. 그건 약속하마.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고아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이었는데 수녀님은 좋은 분이었고 또래 친구들과 지내는 게 정말 좋았죠. 무엇보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게 너무 좋았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 즐거운 일이 참 많았어요. 또 형사 아저씨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저를 보러 와주셨죠. 어때? 여기 지낼만 하니? 혹시나 불편하거나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줄까? 아니요, 저 여기 좋아요. 수녀님도 너무 좋고요. 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 여기 좋다는 말이 있어서 이쪽으로 선택했는데 잘한 것 같구나. 수녀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공부도 제법 잘한다며? 대단한데? 그 친구는 누구랑 제일 친해? 수연이요. 저랑 나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저랑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녀님은 그게 재미가 있는지 옷도 똑같은 거 입혀주고 그러셨어요. 그럼 아저씨가 앞으로는 선물도 2개씩은 사야겠네? 정말요? 수연이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예진아, 너 과거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네, 말 절대로 안 해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데. 형사 아저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죠. 아저씨는 이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 과거는 때로 묻어두는 게 좋을 때가 많아. 조금만 더 크면 너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거야. 또 너희 아버지가 징역 10년을 받았으니 몸을 사리기도 해야지.
다행히 신변 보호제도도 생긴다는 말이 있더라. 그러니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일단은 비밀로 하자. 알았지? 그때 제 나이가 14살, 형사 아저씨의 걱정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 안일했죠.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가 떠나고 고아원 사람들이 제게는 가족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늘 저를 예뻐해주는 수녀님이 계셨고 영원의 단짝이라고 생각한 수연이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저 아저씨 형사라고 했지? 너 어릴 때도 가끔 오셨잖아. 근데 저 사람이 왜 찾아와? 친척도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 그냥 어쩌다가 알게 된 분이야. 저번에도 성적 잘 받았다고 옷이랑 책가방도 사다 주시고 정말 좋은 분이거든. 기억해? 어릴 때 너한테도 장갑이랑 겨울옷 사주셨잖아. 너랑 나랑 똑같이 입고 다니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주셨던 거야. 그래? 참 희한하네. 형사가 널 왜 찾아와? 좀 이상한 아저씨 아니야? 애들한테 관심 있는 변태들도 있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야. 그래도 난 어른들을 안 믿어. 솔직히 너나 나나 고아원 출신인데 어른을 왜 믿어? 우릴 버린 것도 어른이고 책임지지 않은 것도 어른이잖아. 난 어른들 다 싫어. 끔찍해. 그 사람도 똑같을걸? 결국 널 버리고 오히려 넌 더 상처가 될 거야. 그렇게 좋은 분을 친구가 오해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과거에 대해서 모두 친구에게 털어놨고 그렇게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저에 대한 소문은 이상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 너 소문이 사실이야? 너가 살인자의 딸이라는 소문 말이야. 지금 반에 애들이 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어. 나도 모르다가 어제 들었다니까? 진짜야? 살인자 딸이라는 거? 그게... 저는 너무 당황해 말을 잇지 못했고 소문은 마른 낙엽에 불을 놓은 것처럼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더구나 그 소문은 어느덧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인 것만 진짜였고 나머진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죠. 제가 아버지의 살인을 도왔다는 소문으로 시작해 어느덧 직접 땅을 파고 유기하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딸의 살인을 대신해서 누명 쓰고 교도소로 끌려갔다. 형사가 매달 찾아오는 이유 역시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다라고까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연이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수연이는 비릿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게 왜?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못하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비밀이라고 했잖아.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난 널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웃기네. 내가 제일 친하다면서 매번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니? 친구 많다고 자랑질하고 공부 좀 잘하는 걸로 잘난 척한 건 너였어. 수연이 너 이제까지 그런 생각했었어? 내가 자랑질하고 잘난 척한다고? 사실이잖아. 더 솔직하게 말해줘? 적선하듯이 그 형사 아저씨한테 받은 물건 나눌 때도 난 너무 짜증이 났어. 너랑 내가 닮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네 얼굴을 찢어버리고 싶기도 했지. 그게 뭐가 좋아서 실실 쪼개? 난 불쾌해 죽겠는데? 똑같은 물건 달고 웃고 있는 것만 봐도 속이 뒤집어졌다고. 수연아, 너 정말 왜 그래? 너야말로 왜 그래? 고아인 게 너한텐 퍽이나 행복했던 모양이라 애들한테 떠들고 다니면서 씩씩한 척 혼자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게 어이가 없었어. 왜 혼자 밝은 척 그러고 다녀? 나대지 마. 아무리 바락해도 너도 고아원 출신일 뿐이야. 고아원 출신이면 출신답게 찌그러져서 음침하게 있으라는 뜻이고. 이제 내 말뜻이 조금은 이해가 되니? 너 정말 삐뚤어진 애였구나. 나 삐뚤어졌지. 근데 너처럼 살인자 딸은 아니었어. 너보단 내가 나아. 알았니? 모르긴 몰라도 그 형사 아저씨도 너 무서워할걸?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지만 결국 입양은 안 해주잖아. 그게 뭘 뜻하겠어?
네가 너무 무섭고 불결하니 그런 거지. 더러운 핏줄이니까. 야, 너 진짜 죽을래? 아저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왜? 나도 땅에 묻어버리게? 해봐. 내가 죽으면 우리 반에 있는 애들 모두가 너가 범인이라고 직접 증언도 해줄 거야. 아빠랑 오순도순 교도소 들어가면 더 좋겠네. 부녀상봉이잖아. 네가 좋아 죽는 그 형사 아저씨가 너 체포해 가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 죽여! 죽여봐! 그런 애는 무시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니 어떻게든 해명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어느덧 저는 아저씨와 부적절한 사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게 됐고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따돌림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제 친구들을 빼앗고 저를 따돌리는 것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엉뚱하게도 저는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형사 아저씨가 절 찾아와서 이런 소문이 돌게 됐다고 생각한 거였죠. 앞으로 저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때문에 학교에 이상한 소문 나서요. 어? 나? 아니 도대체 무슨 소문 말이야? 아저씨가 학교에 찾아가 볼까? 아니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소문 더 이상해져요. 진짜 죄송한데 앞으로 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해볼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너도 갑작스럽긴 한데 뭐 원한다면 그러자. 일단 이게 내 명함이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고. 알았지? 뭐 지금이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알지만 그때는 그 부분만 해결되면 괜찮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연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하게 됐죠. 성적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고아원에서도 늘 말없이 구석에 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언제나 밝고 쾌활했던 제 자리를 대신한 것은 수연이었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더니 성적도 잘 받기 시작했고 저와 아예 다르다는 걸 광고라도 하는 듯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필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같은 학교였는데 그때도 그 아인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과학 시간에 개구리 해부할 때 이런 일도 있었죠. 수연이는 제가 개구리를 해부하는 걸 보고 모두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경력자. 살인자 딸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니까? 아니 엄마를 진짜 죽인 거 아니야? 저는 욱해서 그런 수연이에게 소리를 질렀죠.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다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게 만들고. 너야말로 도대체 누구한테서 태어났기에 그 모양이니? 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왕따 주제. 너야말로 함부로 하지 마. 중학교 시절 내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퍼뜨리고 다녔잖아. 그땐 애들도 어려서 잘 몰랐겠지만 이제 어리다고 볼 수 있는 나이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렇게 유치하게 놀 거야? 애들도 생각이 있어.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그때 내 나이가 고작 6살이었어. 너도 그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왔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을까? 6살은 사람 아니야? 왜 안 믿어? 너 나한테 직접 비밀이라면서 말해줬었잖아. 엄마를 직접 죽였다고. 그래서 우리 반 애들도 다 너 무서워해. 억지 좀 그만 부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아빠가 내가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만 했지. 넌 그냥 내가 싫었던 거잖아. 내가 만약에 정말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넌 내 앞에서 이렇게 큰 소리도 내지 못해야 정상이지. 심지어 오늘은 칼도 들고 있는데. 그때 제 말에 반에 있던 애들도 일부가 동조하기 시작했죠. 그래, 반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수연이 너 그만 좀 해. 그러게, 쟤는 왜 저렇게 예진이한테만 저래? 중학교 때도 저랬어. 두 명이 목소리를 높이자 수연이는 당황했는지 이상한 소리를 또 했습니다. 야, 너넨 몰라. 얘가 얼마나 이상한 앤데. 반 분위기 흐리는 건 예진이라고. 예전엔 형사 아저씨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니까?
그 말에 전 이렇게 대답했죠. 뭐 눈에 뭐만 보이는 거겠지. 고아원 방문해서 너랑 나 챙겨주고 다른 애들 간식까지도 나눠주던 그 좋은 분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겠어? 너 그거 범죄야. 누구한테 범죄래, 이 살인자 딸려나! 수연인 본인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으니 제 뺨을 때렸습니다. 헌데 하필 선생님이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징계를 받게 됐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아닌 수연이가 됐습니다. 저 역시 초반부터 애들이랑 섞이지 못해서 잘 지낸 것은 아니었지만 수연이에 대한 평판 자체가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대부분 상대해 주지 않았죠. 때문에 수연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자퇴를 하고 고아원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 이후로는 조용하게 고등학교 졸업을 끝낼 수 있었고 성인이 되고는 살인자의 딸이란 소리를 더는 안 듣게 됐고요. 그 뒤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제 과거를 알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남편 준석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이긴 했지만 전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 역시 작은 물류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죠. 당시 시어머니 역시도 시장에서 옷을 팔아 살림에 돈을 보탰습니다. 고작 세 식구였음에도 부지런히 아끼고 돈을 모았지만 생활엔 그리 녹록하진 않았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암투병을 하면서 빚이 있었고 그걸 갚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준석이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알아주는 부자였고 알아주는 가문에 뼈대 있는 집안이었어. 그래서 제사가 1년에 얼마나 많았는지. 아휴, 내가 젊을 때도 고생을 그렇게나 했고 이 손이 그때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내 남편이 사업 쫄딱 말아먹고 병석에 들어눕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 난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너 같은 며느리는 이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 알아? 고아가 며느리로 들어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꿈이라면 뭐랄까. 그럼요. 지금 저도 꿈꾸는 것 같아요.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참 좋아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눈을 흘기면서 슬쩍 웃어주셨습니다. 알면 됐지. 근데 넌 참 넉살도 좋아? 고아원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니? 헤헤 웃으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라고? 딱 봐도 구박하는 거 안 느껴져? 참 맑다. 참 밝아. 어두운 것보단 밝은 게 좋잖아요. 그리고 진심인걸요. 저 어머님 엄청 좋아요. 물론 그 일도 너무 좋고요. 다들 부지런하게 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구워 먹는 것도 좋아요. 저한테 이런 가족이 생겼다는 거,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다 좋죠. 아이고 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딱 너 보니까 이해가 된다. 어디 양심이 찔려 시집살이 시킬 수나 있어? 아이 그래 내가 졌어. 집안 망하고 아버님이 병석에서 몇 년을 있는 동안 아들 하나 지키려고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이 좋다고 말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초반엔 막말도 많이 들었고 말끝마다 욕을 달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조금은 누그러지셨고 웃는 일도 많아지셨죠. 남편도 그 부분을 제게 가장 고마워했었어요. 당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성격이 바뀔 줄은 정말 몰랐거든. 믿기 힘들겠지만 예전에 우리 집 좀 잘 살 때만 해도 정말 고운 분이었어. 그랬던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며 점점 거칠어지고 행동도 투박하게 바뀌어서 나도 적응이 안 됐었는데 최근엔 예전 모습이 조금 보인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너무 신기해. 신기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님 원래 따뜻한 분이야. 말은 저렇게 하셔도 난 느껴져. 아들인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걸. 솔직히 당신한테만 말하는 건데 나 우리 엄마 좀 불편했었어.
매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까 짜증도 났었고 온통 불만투성이잖아. 힘들고 외로워서 그런 거야. 불만이 있다는 건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들어달라는 거고. 남편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아내랑 결혼해서 진짜 좋다. 이제 우리 아이만 생기면 딱 좋을 것 같아. 아이 계획은 좀 더 미뤄. 빚은 다 갚았으니 좀 더 모아서 이사 가고 나면 그때. 그래. 당신 말 전적으로 따를게. 이사 빨리 가자. 빚을 다 갚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고기 먹는 날을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꾸면서까지 정말 지독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일 끝나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 역시도 주말에 슈퍼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딱 3년을 바짝 모았고 마침내 이사를 가게 됐죠. 사실 그때는 축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듯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운 좋게 급매로 나온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완벽하게 인테리어까지 된 좋은 곳이었다는 게 첫 번째 행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며 기존에 쓰던 가구나 냉장고까지 모두 주고 떠나서 들어가는 돈도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됐거든요. 안 그래도 저 때문에 많이 부드러워졌었던 시어머니는 제게 더 잘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저를 복덩이라고 불러주셨죠. 복덩이, 넌 이사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알았니? 그래도 제가 그릇이랑 이런 거 정리하고. 안 돼. 절대 안정이 우선이야. 이사 앞뒀다고 잠 설치고 그러지도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거고 넌 이사 청소하고 건물 다 틀면 그때 나와서 앉아있어. 먼지 마시지도 말고. 남편도 먹고 싶은 거라면 뭐든 사줬고 저는 그때 꼭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끔찍한 과거를 가진 제가 너무 가여워서 하늘에서 진짜 가족을 내려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헌데 인생사 새옹지마라더니 최고의 순간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됐던 거죠. 이사를 다 끝냈으니 새 집으로 오라는 말에 퇴근하고 그곳에 간 순간 거실 한쪽에 웃으며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이도 절 보더니 놀라더군요.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수연이를 제게 소개해줬죠. 앞집 사는 사람이라고 하네. 인사해라. 아까 우리 이사하는데 많이 도와주셨어. 저는 놀라서 숨조차 쉬는 걸 까먹었는데 수연이는 어색하게라도 인사를 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가족들은 고기를 구울 거라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고 몇 번을 거절하던 수연이가 이내 그 자리에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긴장해서 거의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직접 쌈을 싸서 주었고 남편은 제 상태를 살피며 걱정까지 해줬죠. 자리가 파하고 며칠간 내내 저는 수연이의 존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기만 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땐 어렸으니 본인도 잘못했다는 걸 인지를 했을 거야. 설마 또 그렇진 않겠지. 하지만 그 설마는 결국 사람을 잡았던 겁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절 기다리던 수연이는 저를 잡고 자기 집으로 향했어요. 사과라도 하려나 기대를 했었지만 그 아인 이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난 너 때문에 인생도 다 망치고 이혼까지 당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는데 넌 왜 잘 살아? 나보다 나은 것도 없는 주제에 남편한테 사랑받고 시어머니한테까지도 복덩이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되니? 복덩이 좋아하네. 전 기가 차서 웃었죠. 너 여전하구나. 여전히 삐뚤어져 있고 자격지심만 가득하네. 응, 맞아. 나 원래 그런 년이야. 부모한테 버려져서 그 더러운 곳에 넣어진 순간부터 내 인생은 나락이었어. 부모 얼굴을 몰라서 내가 복수를 못하는 것뿐이지. 언제라도 물어뜯을 준비는 되어 있지. 왜냐?
난 나한테 잘못한 인간은 무조건 끌어내리는 더러운 습관이 있거든.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 그리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했잖아. 부족해. 내가 너 때문에 자퇴해서 중졸된 건 아직 다 안 갚았잖아. 그것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혼은 안 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너 그 부분은 보상을 해줘야겠어. 유치하게 예전처럼 소문 같은 건 안 낼 테니까 입 다무는 조건으로 돈을 좀 주면 좋겠는데 다달이 100만 원. 싫다면? 지금 그런 게 통할 것 같아? 싫다면 나도 유치해질 수밖에. 소문 쫙 낼 거야. 네가 어떤 년인지, 어떤 놈의 딸인지, 어떤 핏줄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너희 시어머니 혈통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분 같던데 내가 제대로 알게 된 거 맞지? 오며 가며 이야기 몇 마디 나누다 보니 다 알겠던데. 어때?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너란 애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나 때문에 이혼을 당해? 너 성격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나한테 왜 뒤집어 씌워? 네 인생이 시궁창인 건 네가 벗어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면서 그 자리에서 소리만 질렀을 테니까. 선 넘네. 너 죽고 싶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 웃긴다. 너 이제 성인이야. 언제까지 날 따돌리면서 선동하던 그런 양아치 짓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전엔 친구들이 무섭고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달라. 아니지. 예전에도 너 혼자 짓거리던 건 하나도 안 무서웠어. 부러워 죽겠다는 발악처럼 들렸지. 저도 그때는 더는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냥 돈을 줄까 하는 생각도 잠깐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믿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접근해서 이상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널 이해한다, 많이 힘들었겠다 하며 저를 안아주는 걸 상상했던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제 과거는 단순히 어려웠다, 힘들었다, 극복했다라는 식으로 전개를 할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 가난했다라는 말이었다면 현재와 분리된 과거의 이야기지만 살인자의 딸이다라는 건 결코 살인자의 딸이었다라는 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 자식이기에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을 왜 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과거 숨긴 건 사기야, 알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제까지 우리한테 처음 가진 가족이니 뭐니 행복하다는 소리 한 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래? 가족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그랬다고? 당신이란 사람 참 무섭다. 그것도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를 그런 끔찍한 살인자가 있는데 우리를 속였다고? 여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내 이야기를 들어봐. 뭘 더 들어? 더 들을 게 뭐가 있어? 거짓말 한 게 맞잖아. 내가 안 물어봐서 말 안 했다는 헛소리는 하지 마. 그런 과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미리 말을 했어야 해. 알아. 그 부분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그때 고작 6살이었어. 6살이고 뭐고 당신 머릿속에 그런 기억이 있다는 말이잖아. 엄마가 죽는 걸 목격을 했고 심지어 시체까지. 내가 끔찍해서 말도 못 꺼내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거잖아. 하지만 여보, 난 피해자잖아. 나도 그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았을 뿐이야. 제 말에 시어머니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너희 아버지가 우리한테까지 몹쓸 짓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니? 그야 저 이름도 바꿨고 그리고 형사 아저씨가 나중에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해서 법적으로도 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고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고아원에서 만났다는 네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네 애비를 다시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너 참 이기적이다. 아주 무서운 애였어. 우리 집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너 따위가 우리 감쪽같이 속이고 여길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우리 집, 우리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인데 살인자 딸? 정말 너무 끔찍하고 소름 끼쳐. 제가 털어놓은 이 일만으로도 두 사람은 저를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했습니다. 헌데 여기에 더해서 수연이가 살을 더 붙여주기까지 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었죠. 당신 이야기 다 들었어.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축소했더라. 원조 교제?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숨기고 진짜 당신이란 사람 정체가 뭐야? 수연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정말이야. 나 믿어줘. 어? 한 번 속였는데 두 번은 못 속일까. 이혼하자 당장. 여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부모를 선택할 수도 없는 아이였잖아. 이건 아니지. 우리 애는 어쩌라고. 우리 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쩌라고. 알아서 해. 재산 분할이고 뭐고 정확히 해줄 테니. 그날로 집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지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둘 다 잠깐 감정이 격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두면서 기다리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에 단기로 월세방을 잡고 수시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고 몸을 숨겼죠. 다름 아닌 남편과 수연이가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내 아파트 입구에서 둘은 양손을 마주잡고 흔들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빠, 우리 언제 결혼해? 언제 서류 정리할 건데, 응? 조금만 기다리라니까. 그것도 못 참아? 이미 오래 만났잖아. 오빠가 우리 앞집으로 이사 온 순간부터 몇 달이나 지났는데. 에이, 귀여워 죽겠네. 아주 예뻐. 조금만 있어. 이제 금방 정리된다니까. 우리 엄마는 혈통이라면 사족을 못 쓰니까 그 사람이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 나야 뭐 우리 수연이만 보는 거고. 그래도 걔가 만약 아들 낳으면 어쩌려고. 갑자기 어머님 노망나서 마음 바뀌면 그때는 뭐 다른 놈 애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여자였으니까 믿어주실 거야.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만남을 이어왔고 애초에 제 과거 때문에 저를 내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배신감과 모멸감에 몸에 오한이 들더니 결국 충격으로 쓰러졌고 눈을 떴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제 배를 잡고 일어났는데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에 몸을 덜덜 떨었죠. 의사 불러줘요. 내 아이 확인해야 한다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잘됐다. 어차피 이혼할 거면 애 없는 게 나아. 애는 떨어졌다고 하더라.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세요? 어쩜 그래요? 범죄자 새끼들은 3대를 애를 못 낳게 해야 되는데 너도 울 것도 없어. 차라리 잘 된 거야. 살인자 딸이 낳은 자식? 난 싫다. 몸 추스르고 얼른 도장이나 찍어.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난 병실에서 홀로 숨을 죽이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달래준 것은 병실에 있던 한 요양사 아주머니였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는지 제게 미역국을 가져와서는 말씀하시더군요. 유산도 애 낳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챙겨 먹어요. 그런 인간들 생각은 이제 그만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잡아도 안 될 인간들 많다고요. 알았어요? 오지랖이긴 하지만 내 딸이면 이렇게 말했겠다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요. 아니요.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국도 너무 잘 먹을게요.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마냥 쉽게 이혼을 해준 것은 아니었죠. 합의 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을 했고 저는 상간녀 소송과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저는 당시에 몸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였고 일까지 그만둬야 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몇 개월을 쉬다가 떠올린 건 요양사였습니다.
제게 무심하게 미역국을 주시던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계속 나서 저도 그 일에 관심이 가게 됐고 쉬면서 요양보호 자격증을 따게 된 거였어요. 뭐 생각보다 힘들긴 했지만 의외로 그 일이 적성에 맞긴 했죠.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한 곳이 노인들을 전문으로 하는 요양원이었는데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누군가에게는 딸처럼 또 손녀처럼 저를 대해주셨던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저를 꼬집거나 때리기도 했고 물건을 던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라 치매라는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셨죠. 그러다 보니 하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쩡한 정신으로 제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좋았고요. 요양사님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실실거리쇼? 노망난 노인이 알지도 못하는데. 다 좋죠.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요. 난 싫어. 딸 같다면서 저렇게 부려먹는 게 뭐가 예뻐? 돈 받은 만큼만 일을 하쇼. 할머니는 말은 틱틱거렸지만 30명 남짓한 작은 요양원에서 제 말동무가 되어주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찾지 않고 오더라도 편지 몇 통이 전부였기에 마음이 가장 쓰이기도 했었죠. 늘 편지를 쌓아두고 읽지 않는 걸 보면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딱히 묻진 않았습니다. 사실 요양원이라는 곳이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가정사, 개인사를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말이 요양이지 사실상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분들이 상당수 있었기에 가족 이야기는 특히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일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어머 정말요? 저도 할머니 부탁이라면 꼭 들어드리고 싶어요. 그게... 한참을 망설이더니 서랍을 열어서 편지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편지 보내시게요? 뭐 대신 우편 접수해드릴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실은 내가 까막눈인데 이것 좀 읽어주겠소? 가족들은 몰라. 숨기려고 문자는 딱 7색이라고 했더니 망할 편지를 보내지 뭐야. 왜 진작에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날짜별로 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다 읽고 난 뒤에 제가 글자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또 일을 늘리네.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사서 고생하지 말라니까. 기뻐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좋아요. 진심으로요. 저는 편지를 하나씩 뜯어서 읽어나갔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부분 뭐 잘 지내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는 아들의 편지, 그리고 남편으로 추정되는 분이 건강을 걱정하는 편지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죠. 많이 실망하지 마. 경찰에 다녀왔는데 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지금 호연이 그놈이랑 며느린 춘천 쪽에 고아원에 돌고 있고 난 주말에 인천에 가볼 생각이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유전자 검사해놨으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글을 읽다가 문득 궁금해져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내 손녀. 잃어버린 줄도 모르다가 몇 년 전부터 찾기 시작했어. 잃어버린 줄 몰랐다고요? 내가 젊을 때 결혼해서 반년 만에 아이를 가졌지. 배 모양도 그렇고 꿈도 그래서 아들이라고 낳았는데 딸이었고 출산 과정에서 자궁이 잘못됐는지 내가 임신을 못하게 됐지. 그래서 갓난아기까지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난 거야. 할머니는 그 뒤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산에서 나무를 캐서 그걸 끓여 먹기도 했고 남의 집에서 동냥도 해봤다고 하더군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난해도 빌어먹지 않게 됐는데 그 무렵 만난 게 지금의 남편이라고 했죠. 헌데 의사의 판단이 잘못된 건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됐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딸이 그립긴 했지만 잘 살고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십수년이 흘러 자기 딸이 일찍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어졌다는 걸 알게 됐답니다. 전 남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또 몇 년을 허투루 보냈고 결국 찾기는 했는데 죽었던 거야. 그때 충격으로 내가 몇 번이나 쓰러지고 그래서 남겨진 손녀라도 찾으려고 내 남편이랑 아들이 백방으로 나 대신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양원에 오지 않으셨던 거군요. 나 신경 쓰는 시간에 얼른 찾으라고 이리로 후딱 들어와 버렸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머지 편지를 읽어갔어요. 실제로도 편지 봉투에는 여기저기 다양한 지역의 이름이 박혀 있었고 내용은 그리 희망적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번엔 이걸 해보고 다음엔 이렇게 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편지의 대부분이었죠. 편지를 읽어갈수록 할머니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는데 마지막 편지를 펼쳤을 때 사진 한 장이 뚝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익숙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제 온몸을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 편지엔 정확히 저희 어머니 이름이 있었거든요. 엄마? 저는 사진을 2번, 3번 보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너무나 어렸지만 끔찍했던 사고 때문에 뚜렷하게 각인되어 있던 그 얼굴이 확실했어요. 좀 더 앳된 얼굴이긴 했지만 웃을 때 들어가던 보조개며 짙은 눈썹은 일치했습니다. 이에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저와 눈이 마주친 동시에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할머니는 급하게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고 빈 시간 동안 할머니와 말을 맞춰봤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했던 당시 정황, 형사 아저씨가 저를 감춰준 것까지 모두 말이죠. 물론 가족들이 처음부터 저를 신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국 모든 게 진짜라는 걸 알았을 때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날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나도 친손녀라고 생각할 테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 진짜 행복하게 살아봐요. 정말 제가 그럴 수 있나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버림을 당했기에 의심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이 무색하게 모두가 제게 친절했죠. 할머니의 아들은 저를 조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고 제게 원래부터 주었어야 할 것들이라며 아끼지 않고 모든 걸 해주기 시작했어요. 또한 요양사 일도 그만두고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됐죠.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할머니의 건강을 체크하고 함께 산책을 가는 게 전부였고요. 거기에 더해 넓은 집과 좋은 차, 그리고 여유로운 생활까지 저는 생애 한 번도 누리지 못한 걸 다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남편이 절 찾아왔더군요. 당신 그게 정말이야? 가족을 찾았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할머니? 맞아? 도대체 그걸 어디서 들었어? 당신 일하는 곳에 찾아갔지.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라고 하던데. 왜 찾아왔는데? 오해하지 마. 난 정말 순수하게 찾아갔다가 소식을 들은 거야. 나 다른 마음은 없어. 당신이랑 정말 잘 되고 싶어서 찾아간 거라고. 나 수연이랑 헤어졌어. 걔가 당신에 대한 그런 말을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것도 잘 알겠고. 우리 엄마도 당신 많이 보고 싶어해. 그걸 믿으라는 거야? 나한테 그런 짓을 벌여놓고? 두 사람 재혼했잖아. 이혼했다니까. 걔 완전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였어. 연세대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돈 벌어놔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분명 말했었는데 순 뻥이었다니까. 알고 보니 중졸에 빚이 거의 1억 가까이 있더라고. 아파트도 자가라고 하더니 월세였고. 대출금 좀 같이 갚자고 하니까 자긴 그럴 생각 없다고 하질 않나. 엄마랑 계속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돌아와. 이제야 당신의 소중함을 알았어. 내가 잘할게. 난 이제야 내가 바보처럼 살았다는 걸 알았는데
남의 과거를 가지고 약점 삼아서 유리하게 이혼하려던 당신 본심, 집안 뼈대, 가문 중시하면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은 내 아이를 모욕한 당신 어머니, 이젠 내가 싫다고. 앞으로 난 너무 잘 살 거고 나한텐 진짜 가족이 있어. 우리도 가족이었잖아. 우리 즐거웠잖아.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겨우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게 가족이라면 난 여기까지만 할게. 적어도 진짜 가족은 내가 힘들 때 날 버리지 않을 테니까. 뒤늦게 절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시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절 찾아왔지만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돈에 가족을 버리고 돈 때문에 다시 가족을 찾으려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죠. 도대체 가족이란 뭘까? 제게 아버지 역시도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이어져서 끊어지지도 않는 질긴 인연이었으니까요. 도둑이었다면 도둑의 딸이 되었을 것이고 사기꾼이었다면 사기꾼 딸이 됐겠죠. 부모의 잘못은 자식의 이름 뒤에 평생 남길 오명이 되어 쫓아다닐 겁니다. 하지만 전 이제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요. 제겐 어머니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밝고 긍정적이었던 저희 어머니와 너무나 닮았기에 그런 고약한 환경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삐뚤어지지 않고 남들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비록 조금은 늦긴 했지만 저는 여유로워진 시간으로 제게 유일한 어른이 되어줬던 형사 아저씨를 찾아보려고 해요. 그때 줬던 낡은 명함을 부적처럼 가지고 있으니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혹시나 늦지 않았다면 그때 받은 은혜를 갚을 것이고 설령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신해 저를 찾은 것처럼 저 역시도 형사 아저씨의 가족들이라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게 할머니를 만난 게 기적이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누군가의 기적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오늘따라 형사 아저씨가 유독 보고 싶네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